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저녁책입니다. 대선의 향방이 서서히 드러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KBS 정치합시다 녹화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간 김에 모처럼 라디오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가 됐더군요. 정치합시다에서는 역대급 비호감 선거이다 보니 이번 대선은 대중의 정권교체 열망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걸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이재명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가 당선되는 것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교대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 거의 모든 여론조사 평균이 정권 교체의 의견이 한 55%에서 60% 사이입니다. 그러니 이재명이 이기기는 정말 역부족입니다. 라디오에서는 이재명의 지지율이 38%선 아래로 하락하면서 박스권에 갇힌 이유를 말했습니다. 윤석열의 가족 리스크와는 달리 이재명은 본인 리스크가 크죠. 그것과 함께 대장동 게이트 그리고 본인의 말 바꾸기, 이 세 가지 악재는 이재명이 결코 쉽게 빠져나갈 수 없는 악재가 됐습니다. 이재명은 카멜레온 같다는 연상작용이 생긴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소확행이니 심쿵이니 하면서 이재명과 윤석열이 이른바 생활 밀착형 민생 공약이라는 걸 쏟아내지만 그건 잠깐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데 불과합니다. 탈모와 눈썹 문신 그리고 반려동물 장례식장에까지 세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은 장기적으로는 그 후보를 가볍게 만드는 요소가 되지 결코 대중의 리더로 보이게 하지는 않습니다. 후보들이 안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고 문재인은 한마디 비판 성명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 후보들도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안보 문제는 우리 좌파들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아주 오래된 아킬레스건입니다. 어제 정치합시다를 녹화하다가 내가 이 문재인이 중국에 굴신하고 북한 김정은에게 굴종한다는 걸 말을 했다가 녹화가 잠시 중단될 정도로 분위기가 아주 악화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국가재정은 이미 파탄났는데 이재명부터 이 정부는 말하지 않고 온갖 포퓰리즘 공약을 다 쏟아냅니다.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올까요? 어제 이재명은 긴급 제안이라면서 35조 추경을 위해 후보들이 긴급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문재인의 추경 규모가 세수 증가분 14조 원에 그치자 이 차기 정부를 맡을 대선 주자가 추경에 합의하자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영업자들을 위해 나섰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교묘한 선거운동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재정을 고려해서 지출 경쟁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후보 간의 국가재정에 대한 토론은 아직 없습니다. 이 대선이 코앞인데도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대중영합적 정책만 쏟아내는 것이죠. 이러니 이재명은 박스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일자리가 사라진 실업사태와 집값 파동이 정권교체 열망을 불렀고 그 열망이 결국엔 선거 승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부터 발표된 최근의 여론조사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15일과 16일 조사한 리얼미터와 이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죠. 이 여론조사 결과는 윤석열이 압도적 우위입니다. 리얼미터 결과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43.4%, 이재명 36%, 안철수 11.7%. KSOI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41.4%, 이재명 36.2%, 안철수 9.6%. 반면 17일부터 19일까지 조사한 한국리서치와 17일부터 같은 19일까지 조사한 NBS 지표조사 그리고 18일부터 20일까지 나흘 동안 조사한 한국갤럽의 결과는 초접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리서치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33%, 이재명 34.5%, 안철수 12.9%. MBS 지표조사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33%, 이재명 34%, 안철수 12%. 한국리서치와 거의 대동소이한 결과죠. 어제 발표한 갤럽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윤석열 33%, 이재명 34%, 안철수 17%. 저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결국 정권교체 열망에다가 사표 방지 심리로 인해 윤석열은 계속 상승할 것이고 이재명은 앞으로도 정체를 계속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교체 열망이 승부를 가릴 것이라는 예측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확장성이 없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본인 리스크에다 이 대장동 게이트 그리고 너무 심한 말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런 흠결은 이재명이 경제 대통령이 될 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느닷없이 친기업 발언을 내놓고 기본소득이니 기본주택이니 기본금융이니 하는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부어도 백약이 무효가 되고 있습니다. 백약이 무효다. 그는 이틀 전 20일 인사동에서 간담회를 열고 2030의 표를 얻기 위해서 게임이 국민의 보편적 문화생활로 자리잡게 이용자의 편리와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게임이 보편적 문화생활입니까? 게임이 보편적 문화생활이다. 도대체 그는 문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이 자리에서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 기본소득 지급과 문화예산 2.5% 증액 등 문화예술 공약을 내놨습니다. 사실 저도 해당자입니다. 공식 등단을 2번이나 한 시인이니까 말입니다. 거기서도 뜬구름 잡는 일자리 공약이 나왔습니다. 이 K 컨텐츠 밸리를 조성하는 등 투자 확대를 통해 유니콘 기업, 그러니까 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창업 10년 이하 스타트업을 유니콘 기업이라 그러죠. 그 유니콘 기업을 10개 이상 만들고 50만 개의 일자리도 창출하겠다. 그 뒤에 덧붙인 우리나라를 미국과 함께 문화 콘텐츠 세계 2강으로 만들겠다는 데는 정말 할 말을 잃을 지경입니다. 조 단위 유니콘 K 콘텐츠 기업을 10개 이상 만든다는 것도 이 정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죠. 그런데 문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저 미국과 맞먹는 문화 강국을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엄청난 문화유산으로 막대한 관광 수입을 얻는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스페인, 독일 뭐 이런 나라 말할 것도 없고 이집트, 그리스 이런 나라가 이 말을 들었으면 뭐라고 할까요? BTS가 히트를 치고 우리 영화가 칸느와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으니 우리가 갑자기 문화강국이 된 것으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가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추가지급과 3501 문화마을 사업 그리고 창작 플랫폼 운영 청년 문화예술인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또 있습니다. K 컨텐츠 밸리 조성 등을 말하는데 이 기자들이 기본소득 적용 시점을 물었던 모양입니다. 언제부터 기본소득을 주는 겁니까?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임기 내 하겠다. 대상이 협소해 예산 부담은 크지 않다. 3501 문화마을 사업 이것도 뭔가 살펴보니 아마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3,501개의 미술관과 영화관을 짓는 프로젝트의 모양입니다. 장담하건대 그건 또 하나의 공공 쓰레기를 만드는 낭비일 뿐입니다. 그 미술관에 도대체 뭘 넣을 겁니까? 어쨌든 얼마 들지 않는다는 예산이 5년간 50조 원입니다. 도대체 그에게 재정은 무엇일까요? 이재명은 연일 직능별, 연령별 기본소득을 약속하면서 현금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매표 행위입니다. 매표 행위 말입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1월 20일에는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100만 원, 그리고 전날인 19일에는 60세 이상에게 장년수당 120만 원을 공약했습니다. 1월 5일에는 농촌 기본소득을 말한 바 있죠. 그건 한 60만 원 된다고 하던가요? 이재명은 기본소득이 포퓰리즘이라는 반격을 받고 국민 여론이 좋지 못하자 당장 하자는 건 아니다며 한 발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에게는 그래서 얻는 표보다는 다른 이유로 떨어져 나가는 표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당장 2030만 하더라도 이재명이 쓰는 돈은 자신이 다 갚아야 될 돈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리스크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번에 추가 공개된 욕설 녹음은 그 인성을 의심케 하기 족합니다.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대장동 리스크는 그가 헤어나올 수 없는 늪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정영학 녹음 파일을 한국일보가 공개를 했죠. 사흘 전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50억 클럽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그 중에는 박영수 특검도 있고 무엇보다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도 있습니다. 50억짜리가 6명, 도합 300억. 이 300억이라는 일종의 뇌물, 검은 돈을 그들에게 주는 것을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과연 그걸 김만배 같은 민간인 꾼들이 결정했겠습니까? 그들이 대화를 보면 스스로 교도소에 갈 범죄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가 유동규, 두 번째가 김만배, 세 번째가 남욱일 것이다. 이건 김만배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배분되는 기본 설계는 누가 했을까요? 그건 바로 그분입니다. 1조가 넘는 총 수익 중에서 누가 얼마 가져가고 누가 얼마 가져가고 이건 무슨 경비로 쓰고 이건 무슨 경비로 쓴다. 그건 그분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을 두고 대장동 게이트를 끝낼 수는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이 국민적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란 말부터 무수히 말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니 정말 존경하는 줄 알더라. 정말 잔인한 표현이었습니다. 이러니 그가 눈물과 함께 집안사인이 용서해달라며 형과 형수에 대한 표륜적 욕설을 사과해도 국민에게 진정성이 있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분노를 뒤끌고 있는 불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청래의 봉이 김선달 발언으로 촉발된 불교계의 반발에 이 민주당은 지금 비상에 걸려 있습니다. 정청래가 국정감사에서 해인사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통행세라고 했죠. 그래서 이를 징수하는 걸 두고 봉이 김선달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편향적인 종교 정책에 화가 잔뜩 나 있는 불교계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말이었습니다. 불교계가 뒤끓는데도 정청래는 탈당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민주당은 정세균 전 총리와 국회의원들이 조계사를 찾아 참여의 108배를 올렸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정청래가 페이스북에 이핵관이 이재명의 핵심 관계자입니다. 이 이핵관이 자신에게 찾아와, 그리고 이재명이 측근이 자신에게 찾아와 탈당 요구를 했다고 폭로를 한 것입니다. 그는 내 사진은 탈당과 이혼이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 직후 친여 성향 촛불 시민연대라는 곳에서 이 조계종 대선 개입, 정치 개입, 규탄 결의대회라는 맞불 집회를 열고 불교계의 전국 승리대회 등 집단 행동을 통한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을 중단하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거꾸로 치고 나온 겁니다. 결국 어제 조계사에서 성의 5,000명이 모인 정부 규탄 승리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1994년 불교 자주화 모임 이후 28년 만에 전국 각 종파가, 그냥 불교계 안에 각 종파가 집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 또 친이재명 인사들이 불교계 막말 조롱은 계속됐습니다. 막 칼럼니스트라고 합니까? 저는 그 직업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황교익은 이날 페이스북에 수행자 단체에 들어오는 도움 문제로 세속의 바닥에 나앉겠다고 한다며 이렇게 썼습니다. 머리 깎고 법복을 입었다고 모두 수행자 대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대중이 깨닫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때 했으면 그럴듯했겠죠. 한겨레 기자라는 허재현은 스님들을 산지게 빗댔습니다. 그가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오늘 산사 인근에서 이 등산객들한테 통행료 삥 뜯어온 산정물이 5,000명이 집결한다고 한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욕 한 바가지 해줍시다. 참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쪽에도 악재가 터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골마있던 종기가 터진 것입니다. 사흘 전 윤석열은 홍준표를 만났죠. 그래서 도와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너무 배후에서 계속 시부대니 말입니다. 11월 5일 전당대회에서 패배할 때 승복을 말했던 홍준표는 이후 태도를 바꿔 내부 총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어떤 목적인지 모르겠는데 김건희 리스크 등
윤석열을 둘러싼 여러 문제에 관련해서 그 어떤 적보다도, 상대 진영보다도 더 신랄한 비판을 계속했습니다. 그런 홍준표였기에 이날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의 저녁 식사는 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홍준표는 윤석열과 저녁을 먹으면서 대선 승리를 위해 전폭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정치 27년 하면서 대통령 빼고는 할 거 다 해봤다고 생각한다. 내가 대통령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나에겐 하늘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거 한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그 말만 들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직후 사건이 터졌습니다. 홍준표는 윤석열과 회동 직후에 선거대책본부에 상임 고문으로 합류하는 조건으로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 그리고 처가비리 음단, 대국민 선언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선대본부에 합류하면서 조건을 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튿날 홍준표가 윤석열을 만나 최재형을 종로에, 그리고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이라는 자를 대구 중랑구에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선대본부장 권영세는 당 지도자급 인사가 구태를 보인다면 지도자의 자격은커녕 우리 당원의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나를 세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홍준표를 겨냥한 말입니다. 이러자 홍준표는 방자하다며 맞받았습니다. 방자하다. 그가 기자들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권영세가 선대본부에 나를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 공천 거래를 했다고 하고 구태 정치인이라고 온갖 욕을 다 해버렸다. 그것이 윤석열이 양해 없이 했다면 권영세 등은 출당감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못을 박았습니다. 만약 권영세 발언이 사전에 윤석열과 공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도 나를 선대본에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다. 이제 선을 확실히 끈 거죠. 그는 윤석열의 사과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선대본부 지휘 체계의 문제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천 거래에 관련한 변명이 이렇습니다. 윤 후보가 아니고 권영세 본부장 결재받고 활동하는 얘기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나. 그는 최재형 전략공천을 제안한 것은 최재형이 자신과 가까운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면서 이런 이유를 댔습니다. 최재형이 비록 경선에서 떨어졌지만 공정을 상징하는 인물로 충분히 종로 선거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고 윤석열이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천한 것이다. 그런데 이 홍준표가 윤석열에 한 요구의 핵심은 최재형 전략공천이 아닙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최재형 공천을 위한 거래가 아니죠. 최재형은 일종의 끼워넣기입니다. 진짜 요구사항은 곽상도가 쫓겨난 자리, 대구 중랑구에 거의 새로운 지역구인 수성구의 전 구청장 이진훈을 공천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정답이 너무 뻔한 1차 방정식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윤석열은 사무총장 권성동과 함께 20일 오후에 최재형과 회동했습니다. 아마 최재형의 진위를 알고 싶었겠죠. 윤석열은 회동 직후에 최재형이 조건 없이 도와주고 지지하겠다고 말했다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재형이 종로 공천에 대해서 홍준표와 대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가 후보와 한 이야기를 두고 비난하는 건 방자하다고 이 권영세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피해갔습니다. 윤석열도 이제 정신이 다 됐습니다. 어쨌든 최재형이 또 홍준표와 공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내부에 골마있던 종기가 터진 것은 좋은 일입니다. 더 늦게 터졌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문제는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질 보궐선거 공천입니다. 그 중에서도 종로 보궐선거 후보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후보의 런닝메이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대중의 어필을 찌르며 윤석열의 단점을 보강할 명망 있는 후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구 중에 서초구와 대구 중랑구 등 사실상 안방 같은 지역은
경선을 하는 상향식 공천이어야 뒷말이 없습니다. 제가 홍준표의 중랑구 전략공천 주장을 염려하는 이유입니다. 자,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송영길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는 대선이 끝나더라도 반드시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참 불감청 이은정 고수원입니다. 한국일보가 공개한 이 정영학 녹취록의 파장이 만만치 않자 먼저 치고 나온 것입니다. 50억 클럽 멤버는 박영수, 최재경, 곽상도, 김수남, 권순일, 그리고 나머지 한 명 홍승건 머니투데이 사주입니다. 어제죠. 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홍승건을 통해 김만배로부터 30억을 빌렸다가 갚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홍승건은 김만배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것입니다. 물론 김만배가 머니투데이 기자였으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검찰은 계좌 추적으로 이런 자금 흐름을 확인했는데 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송영길은 50억 클럽 멤버가 박근혜 정부 사람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이 왜 돈을 쫓지 않고 쓸데없는 말만 가지고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영길은 온 국민이 배를 짜고 웃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그들을 박근혜 정부 사람이라는 주장이야말로 이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특히 박영수는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으로 이 박근혜 정부를 괴멸시키고 삼성그룹을 초토화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본질은 이런 정관들이 법조 게이트가 벌인 사기극입니다. 대중이 분노하는 것은 그 사기극을 은폐하면서 설계한 그분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검을 하면 지금 해야죠. 상설 특검을 하자면서 이리저리 꽁무니를 빼는 것은 제가 보기엔 민주당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김만배는 2020년 7월 정영학에게 잘못하면 너하고 나하고 구속이야 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지네들 밀착된 업체들 뒤로 받아가고 하는데 위에서 물을 많이 부어야 밑으로 내려간다. 병치가 이 물을 갖고 물을 내려주고 있나 보고 있다. 병치한테 맨날 보고받고 있다. 병치가 누굽니까? 곽상도의 아들이죠. 곽병치. 김만배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공무원 등에게 금품 로비를 한 것입니다. 녹취록에는 곽상도가 돈을 아들인 곽병채를 통해서 달라고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50억 말입니다. 이 곽상도 변호인은 녹취록 중에 곽상도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해명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증거가 있는데도 곽상도는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범죄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사를 했습니다. 지금 장난치는 겁니까? 그러니 권순일의 재판거래 의혹을 밝힐 의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진실을 감추기 바쁜 검찰은 검찰이 아니며 진실을 덮는 사법부는 이미 사법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범죄 집단이거나 범죄 집단에 가담한 뒷배에 불과합니다.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그들이 정의와 민주주의를 수렁에 쳐박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